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자유진영의 여러 그 논객과 담론가들이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트럼프에 대해서 사실상 개땡땡이라고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정신 상태가 어떤 지경에 있는지 냉정하게 짚어보고 미국이 주도하는 현대 문명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큰 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잠깐 자료화면 보시죠. 이 조선일보 보도가 제일 이 표를 잘 그려줬어요. 거기에 보면은 최근에 교육부와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초중고생들 수만 명을 상대로 의식조사를 했는데 5%만 북한은 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재미있는 점은 작년에 비해서 한 항목이 늘었어요. 북한은 경계해야 되는 대상 이렇게 보면은 거기까지 합치면은 적이라고 한 데와 그걸 합치면 한 33% 돼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작년에 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대상 대비하면은 한 8%포인트 줄었습니다. 거꾸로 북한을 협력해야 하는 대상 내지 도와줘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관점은 작년 대비 약 11%포인트, 1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 개돼지 세뇌를 워낙 열심히 하니까 우리 초중고 아이들이 이렇게 망가져 가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인들이 얼마나 극악한 무도덕 상태에 도달해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북한이라는 데가 김일성 영생교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가치 판단을 안 하고 이걸 협력해야 된다든지 도와줘야 된다든지 이렇게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물음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이 지금 물음 항목을 보면 북한은 협력해야 하는 대상인가? 북한은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대상인가? 북한은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대상인가? 북한은 우리가 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대상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물음이라면 물음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북한은 정상사회인가? 정상국가인가? 북한은 비정상이지만 그래도 용납해서 공존해야 하는 체제인가? 북한은 고립, 대립, 해방시켜야 할 체제인가?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 물음 자체가 협력이냐, 혹은 경계냐, 혹은 대적이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 물음 자체에 이미, 그러니까 평화냐, 전쟁이냐를 들이미는 거예요. 이게 우리 내부에서도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걸 북을 생각할 때 평화냐 전쟁이냐가 아니라 북이 어떤 시스템이고 그걸 해방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방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고민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한국인들은 어느새 평화와 그리고 물질적 풍요만 섬기는 개돼지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근본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꼭 한국뿐 아니라 현대 문명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 무도덕한 이고, 아모랄 이고로 밀어붙이는 그러한 굉장히 어두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대가족 기억이 없거든요. 저보다 한 20년 위쯤 올라가면 이제 70대인 분들은 문중이나 혹은 집성촌 기억을 갖고 계시다고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한 20살, 30살 이런 젊은 친구들 보면 이 친구들은 태어나서 눈을 딱 떴을 때부터 시장 속에 홀로 떠서 살다 죽는 자의식 덩어리였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공동체가 다 해체되는 거거든요. 현대 문명 속에서는. 그러니까 이 도덕이라는 거는 혹은 가치 판단이라는 거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보고 배우는 거란 말이죠. 근데 공동체 경험 이런 게 해체되고 공동체 자체가 허물어져 가니까 이 사실상은 굉장히 무도덕한 그런 자의식 덩어리로 가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자체가 가장 위험한 폭탄인 그런 문명입니다. 그게 현대 문명의 본질적인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완화시키거나 이걸 해결해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건강한 자유민주 사회가 유지되잖아요. 근데 한번 보시죠. 근본 원인 자체는 그러면은 건강한 자유민주 시민 네트워크를 이 무도덕한 경향, 이 개인을 무도덕한 이고로 만드는 이 어두운 힘을 이겨내고 어떻게 자유시민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냐 이 게임인데 이게 한국이 존재하지 않았죠. 이거는 굉장히 부러운 전통입니다. 사실은. 전 세계에서 그런 전통을 가진 나라는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영국과 미국 두 개밖에 없어요. 이 자유시민 네트워크의 전통이 강한 나라는 18세기 이후 문명을 주도했습니다. 이 전통은요, 그냥 생긴 게 아니라 그런 나라들에서는 지역 기반 프로테스탄트 회중, 우리가 이제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은 회중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신도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회중교회라 그러면 교단이 주도해서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회중들이 장로를 뽑고 목사를 모셔오고 회중들이 나서서 교회를 세우고 이게 이제 회중교회거든요. 이 영미의 경우에는 지역 기반 프로테스탄트 회중이 굉장히 그 전통이 강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문턱 바깥이지만 서양 정치를 이해하려고 이런 개념들을 익히게 됐죠. 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19세기 초에 극심한 혼란에 빠진 프랑스 사회를 탈출해서 미국을 견학을 간 토크윌이 미국의 민주주의, Democracy in America라는 세계적인 책을 지었어요. 지금도 고전입니다. 200년 전에 지은 책이지만 이 토크윌의 Democracy in America,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에 보면 교회야말로 미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기관이다. Religion is the most important political institution 이라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 지역 기반 프로테스탄트 회중 전통이 강한 영국과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보호가 되고 육성되고 그리고 그게 옹호되었던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대 문명 자체가 공동체 기반을 다 파괴하고 성원을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로 만드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웬만한 나라에서는 현대 문명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고스란히 일관되게 지키기가 참 힘들어요. 영미의 지역 기반 프로테스탄트 회중의 강력한 전통은 우리가 영국의 교회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미 5세기에 스코틀랜드에서는 교회에 장로, 엘더가 도입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걸 이끌었던 사람이 당대 성인으로 꼽혔던 콜룸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4세기에는 초동 목부도, 그러니까 밭 가는 아이도 대주교만큼 성경을 이해하도록 만들고 싶다. 그래서 성경을 부분적으로 번역을 시도했던 위클리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세기에는 영국 종교개혁의 불씨를 댕긴 틴데일이고 지금 제임스 흠정 성경, KJV 성경이라고 보통 말하죠. 킹 제임스 흠정 성경. 제임스 성경의 원본을 쓴 그 사람입니다. 틴데일입니다. 그리고 영국 스코틀랜드 지방의 장로교 체제를 만든 넉스. 그 다음에 19세기에 오면은 감리교라는 새로운 교회 조직 방식을 만들어낸 웨슬리. 이런 사람들이 영국에 쭉 기라성 같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외적인 한 명의 현상으로서 등장한 게 아니라 영국에 워낙 지역 기반 프로테스탄트 회중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교회의 혁신과 발전을 일으켜낸 거인들이 성장해 나온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좀 다른 경로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런 지역 기반 프로테스탄트 회중이 전체를 지배하는 사회 전체를
문화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 또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무리 교회가 크더라도 그 지역에서 어떤 대소사를 결정하는 그러한 힘이 있는 그런 문화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무리 크더라도 영등포구의 대소사의 결정과는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고요. 또 사랑의 교회가 아무리 크더라도 서초구의 대소사의 결정에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경우에는 뭔가 좀 다른 방법으로 가야 자유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현대 문명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힘, 현대 문명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무도독한 자의식 덩어리로 찍어내서 만들어가는 이 어두운 힘을 이겨내고 자유시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러한 경로는 아마도 조금 다를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망가진 거는 직접적 원인은 사실은 이건 다 근본적인 얘기예요. 문명 차원에서는 현대 문명이 원래 인간을 무도독한 그런 자의식 덩어리로 만드는 아주 어두운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정치 차원에서는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현대 문명의 어두운 힘을 이기고 자유시민의 공동체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문화적 전통이 원래 약했다. 이건 다 배경이라고요. 직접적 원인은 뭐냐면 한국 사회 지도층 지식층이 어느 때부턴가 개돼지 같이 됐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김일성 쪽하고 굉장히 친한 관계를 유지했던 제독음악가 윤희상, 유명한 사람이죠. 그 윤희상을 기리는 재단을 만들었을 때 그 재단 이사장이 이른바 보수, 이른바 우파의 지식인의 그 대표적 인사라고 꼽히는 이홍구 전 총리였고요. 그 윤희상 기념재단의 이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 최상류 지도층 지식층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 놓고 자기는 입으로 보수라 그래요. 입으로 우파라 그러고. 우리가 이렇게 망가진 건요, 기본적으로 이 시점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중국 미중 관계랑 관계가 깊어요. 예를 들어서 1950년 6.25가 발생했을 때부터 1971년 가을까지 대한민국은 반공의 국시고요, 반공이 근본 멘탈이고요, 반공이 실존적 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덜컹 1971년 10월 25일에 유엔에서 중공이 대만을 대체해서 중국이 된 거예요. 이걸 유엔 총회 결의 2758호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인도차이나가 적화된다는 것이 확실해졌단 말이에요. 69년, 70년 요때가 되면. 그러니까 미국이 손을 빼려고 드니까 인도차이나로부터,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로부터 미국이 손을 뺄 흔적을 하고, 미국이 그 중소 간에 분쟁을 붙인다고요. 인도차이나를 누가 영향권 아래 두냐, 이걸 가지고 중소 대립을 일으켜요. 그래서 중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중국을 이제 말하자면 미중 밀월 관계 속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71년에 그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 일의 연장선상에서 미국이 유엔 총회에 안보리 이사회, 상임이사회 자리에 중국, 그게 원래 유엔을 만들 때 그 5개 국가 아니에요? 영국, 프랑스, 미국,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소련, 이렇게 5개 국가인데, 이 5개 국가 중에 중국 자리, 거기를 중공으로 바꾸고, 그 대신에 대만은 계속해서 유엔 하나의 국가로서 유엔에 남겨놓자, 이런 결의를 올려요, 이날. 근데 이 결의가 부결되고요, 한 10표 차이로. 그게 535번 결의인가 부결되고, 대신에 2758번 결의가 올라와요. 그 결의는 뭐냐면, 그 결의가 통과된 건데, 이건 뭐냐면 대만은 아예 유엔에서 호적을 파버리고 중공이
중국 자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자리를 차고 올라가고 중공이 유엔의 멤버가 되는 그런 결의가 돼버려요. 이런 결의가 되니까 안보리에서는 다 박수쳐서 그걸 또 환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쇼부렸단 소리죠. 처음부터 유엔에서 대만을 호적을 파버리고 그 호적 파낸 자리에 중공을 심기로 해놓고서 차마 미국 손으로 그 결의 못 오르니까 미국이 올린 결의는 그러니까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는 중국한테 가지만 대만은 여전히 하나의 국가로서 유엔 가입국으로 남아있게 하는 그런 결의를 올린 거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부결되게 그냥 내버려 둔 거죠. 내버려 두고 아프리카 어디 나라가 이걸 올렸을 거예요. 올려가지고 유엔에서 느닷없이 대만이 완전히 호적, 그러니까 그냥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를 상실한 게 아니라 호적이 판에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온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 유신을 볼 때 이런 우리가 이 생사의 갈림길에 처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국제정치적으로 이게 생사가 나뉘는 상태다. 이 유엔에서 벌어진 일만 봐도 그냥 알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고 유신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 발전 계획은 잔뜩 벌려놨는데 반공을 국시로 했던 대한민국의 존재 근거 자체가 막 아래에서 흔들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고 경제 발전을 위한 비상동원 체제를 만든 거예요. 그게 유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1990년에 우리는 소련과 수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1992년에는 드디어 대만과 단교하고 중공과 수교합니다. 우리가 반공국가의 그 전통에 강했기 때문에 유엔에서 대만이 바로 쫓겨났다라 그래가지고 바로 대만이랑 단교하고 중공과 수교한 게 아니라 한 20년 지난 다음에야 대만과 단교를 하고 중국과 수교를 했습니다. 중공과. 그러니까 원래는 대만이 중국이었는데 국제무대에서 또 우리 외교관계에서 근데 이제 1992년이 되면 유엔에서 일어났던 일보다 한 20년 늦게 이제 중공이 중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의 반공의 기본 틀이 다 깨지는 거예요. 왜냐? 대만은 굉장히 적극적인 우리 6.25 참전국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중공은 우리의 6.25의 전쟁 당사자잖아요. 침략군의 일부였단 말이에요. 무려 100만 명이나. 그래서 20만 명이나 죽었다고요. 중공군이. 근데 이거를 한마디 말도 못 해보고 그냥 수교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반공 자체가 사실은 92년이 되면 이게 코미디가 된 거예요. 이건. 거기다가 이제 2000년대가 되면 우리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을 하죠. 그래서 우리 전체 수출액에서 뭐 한 23, 24%가 이제 중국으로 가는 수출이고 우리 전체 수입 중에 한 20%, 21%가 중국으로부터 오는 수입이 되는 그런 중국 의존적인 경제 구조가 2000년대에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발전해요. 자, 그럼 이런 물질적인 발전 혹은 이런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반공을 국시요 멘탈로 해서 만들어졌던 대한민국의 그런 지도층, 지식층은 뭘 했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때 뭘 했어야 되냐. 이 반공을 반전체주의로 승화시켜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경험했던 옛날식의 공산주의가 아니고 소련 붕괴했고 91년에 동구 80년대 후반 89년에 붕괴했고 89년 90년에 붕괴했고 그러면은 소련은 91년에 붕괴했고 우리가 6.25 때 가장 우리를 괴롭혔던 상대방을 우리가 중국으로 떠받들어서 안아들이면서 우리를 6.25 때 가장 열심히 도와줬던 대만을 중국이 아니라고 제껴가지고 주저앉혀서 다 관계를 끊었잖아요. 그럼 이런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현실 정치, 레알 폴리틱스에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실제 우리의 정신 세계에는 깊은 그 아이러니와 말하자면 그 고민을 주는 거거든요. 이거를 해석을 하려면 정신적 고민이 깊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 사회의 지도층 지식층들이 이 정신적 고민은 내팽개치고 평화와 오직 평화, 오직 물질적 풍요, 그거를 그런 풍조를 앞에서 리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개돼지가 돼서 끌고 가니까 온 국민이 다 개돼지화 되는 거예요. 아까 윤희상 재단 보셨잖아요. 이홍구 전 총리면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보수적 혹은 뭐 우파적 총리의 한 분으로 꼽히는 그런 분이라고요. 이분이 그런 인사로. 근데 윤희상 재단 이사장이에요. 거기 이사에는 이명박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그냥 반공이 아니라 이 전체주의라는 거는 현대 문명이 하시라도 만들어내는 경향이거든요. 전체주의라는 거는 개인을 다 말살시켜버리고 피바다를 통해서 혹은 촛불을 통해서 흔들고 깨부시고 금가게 만들고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의 해방을 이룩한다. 혹은 인간의 해방을 이룩하는 국가를 건설한다. 국가가 개인을 구원한다. 이런 관점이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신문, 라디오, 방송에서는 꽝꽝꽝꽝꽝꽝 세뇌 털고. 이게 전체주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는 하시라도 등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공에서부터 나와서 공산주의는 전체주의의 한 형태란 말이에요. 그거를 더 포괄적인 반전체주의로 딱 규정을 하고 북한을 저거는 교과서적 의미의 공산사회도 아니야. 더 이상 저건 아주 극악한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 김일성 사교야.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저긴 전체주의 유죄가 그 흔적이 무지하게 깊게 그 뿌리가 아직 남아있는 개혁개방된 국가주도 자본주의 사회야.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딱딱 하면서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역사 해석도 개판이 돼서 드디어는 역사가 한국사를 뭐 개판으로 완전히 이제 다 가르치는 상태가 됐고 그러면 자기 역사 해석에 대해서도 안 챙겨 그 다음에 자기 선배 세대가 목숨 내놓고 싸웠던 그 국가를 만들었던 근본 멘탈인 반공이 전체주의로 반전체주의로 승화돼야 된다는 것도 안 챙겨. 그럼 철학이 어딨냐고요, 거기. 뿐만 아니죠. 현대 문명이 이렇게 무지막지한 어두운 힘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돈 많이 벌고 아파트 평수 넓어지고 자동차 있고 애는 그 집에 본인 자신은 그런 무지막지한 그 무도덕해지는 그냥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로 내몰리는 이 힘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파도 속에서 그냥 아파트 평수랑 통장에 찍히는 돈이랑 그냥 자동차 모델만 신경 쓰고 사는 거죠. 애들 과외랑. 그러니까 이 현대文明의 이런 무지막지한 힘을 모르면요. 그 다음엔 예술이 불가능해져요. 아름다움에. 왜냐? 인간의 우리가 뭔가 예술에서 아름답다라고 느낄 때는 바로 이런 그 바깥에서 어떤 종류의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밖에 없어요. 궁극적으로 아름다움의 유형은. 바깥에서 이런 무지막지한 무도덕한 경향이 밀려들을 때 한 개인이 그 속에 휩쓸려 가면서도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자기의 가치관과 도덕 기준과 판단을 발견해 가는 과정을 그릴 때 아름답거나 그건 우리 기준의 아름다움이고요. 저쪽 전체주의 찬양하는 자들, 전체주의 빨아주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은 완장 들고 나가서 가진 자들 때려 엎고 촛불 들고 지지고 불태우고 그때 희열, 그때 그 분노의 폭발, 그 분노의 응축 과정 이걸 아름답다라고 그려요. 그럼 두 개의 아름다움의 세계가 두 개가 다른 거거든요. 근데 현대 문명이 이러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걸 모르니까 우리의 아름다움이 어때야 되는지를 설명을 못하죠. 미학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문학 비평부터 무슨 음악 비평, 미술 비평 전부 다 저쪽 관점으로 다 넘어가 버렸다고요. 비평이 넘어가니까 비평가에서 문인이 뜨고 죽잖아요. 그럼 문인들이 다 먹고 살라고 또 저쪽에 다 줄을 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지난 한 3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정신문화 지평이 30년 전부터 그러니까 전체주의 빨이들이 완전히 장악한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영화, 비평, 법조, 언론, 정치 다 저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영화 웰컴 투 동막골 얼마나 악질적인 영화예요. 강원도 산간마을에 전쟁이 난지도 모르고 평화스럽게 사는데 거기에 전쟁에 쫓긴 군인이 한 부대 들어오고 대한민국 국군이 전쟁에 쫓긴 인민군이 한 부대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서로 죽일라 그러다가 마을 사람들과 같이 해서 평화스러운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데 이 양키 미제국주의자들이 비행기로 마을을 폭격하려고 하니까 대한민국 군인까지 나서서 그거를 향해서 목숨을 걸고 도도도도도도 기관포를 쏜다. 이런 스토리거든. 근데 전체 타치는 너무너무 밝고 재치 있고 코믹해요. 김정일이 제일 좋아했다는 영화 아니에요. 쟤들이 이런 코드를 만들어내는 애들이라고요. 이것이 굉장히 쉽게 만들어내요. 이런 코드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신문화를 장악하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는 게 그런 개돼지로. 그래서 이거는 정치 권력을 되찾아오는 것과 상관없이 정신문화의 싸움은 한 30년, 지금부터 이 악물고에도 30년은 해야 이 독극물 덩어리들을 씻어낸다고요, 이게. 그래서 정치 지평에서는 그럼 뭐 달라요? 사기로 탄핵해줘. 인격살인하고. 완전히. 그 다음에 인민재판하고. 그 다음에 아니 양승태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는지 몰라도 대법원장쯤 된 사람이 어떤 관행에 의해서 한 것들이거든요. 자기 해야 될 일을. 그걸 다 그냥 다 죄가 있다고 해갖고 다 만들어서 그냥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조선일보 오늘 보도 가관이에요. 양승태 집어넣고 나서 그 다음에 저쪽 우리법연구회인가 어디 아무튼 저쪽 인권법연구회인가 저쪽에서 요새 저 동네 판사들 2명이 꿀보직을 받았다고 하니까 판사들이 다 게시판에 들고 일어나서 이거는 불공정한 인사다. 이게 코드 인사냐 그러고 다 반발을 했다라는 기사를 쓰면서 조선일보가 이거는 양승태보다 더 심한 불공정한 인사다. 난 양승태가 그렇게 불공정한 인사했다는 얘기 못 들어온 적 없거든 사실은. 저도 귀가 꽤 밝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사를 그렇게 써버리면은 양승태가 불공정한 인사해서 직권남용해서 감옥 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판사들이 이렇게 들이받았구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사회가 기본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인간은 차별하는 동물입니다. 차별하는 동물이에요. 제가 회사 대표이사를 했는데 제가 직원들을 무차별해요? 차별 없이 그냥 똑같이 돼요? 그러면 그 회사 망해요. 능력 있는 자 위에 올려줘야 되고 능력 없는 자 낮춰야 되고 배울 능력도 안 되는 데다가 불성실하고 그 다음에 불평불만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 그럼 어떤 올가미를 만들어서라도 딱 타겟팅해서 잘라내야 되고. 미국 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회사 대표이사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Hiring and firing people. Hiring people. 사람을 채용 제대로 하는 거. Firing the people. 근데 이제 right가 들어가요. Hiring and firing the right people. 채용해야 될 사람 채용하고 잘라야 될 사람 자르는 게 회사의 책임 최고 경영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양승태는 법조 전체를 거느렸으니까 당연히 차별해야죠. 자기 관점에 따라서. 그거 자기 권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판사들이 양승태보다 더 지독한. 그럼 양승태도 나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비평한다는 판사, 그런 식으로 비평하는 판사 자체도 머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가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식의 비난을, 그런 식의 반발을 아무 비평 없이 그대로 옮겨 적는 조선일보 기자도 또 한심한 거고. 사회가 다 이렇게 돼 있다는